한국과 몽골, 유사한 민족의 비밀. 한글과 몽골 문자가 품은 놀라운 연결고리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볼드바타르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묘하게 편안하고 친숙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언어의 뿌리 학술 대회 때문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동아시아 언어들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한국어만큼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해 처음 들은 한국어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억양과 리듬, 특히 일부 발음이 제 고향말과 놀랍도록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볼드바타르 교수님 사이안 바이누? 갑자기 들려온 몽골어 인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몽골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 소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이석범 교수님으로 젊은 시절 몽골에서 연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꺼내 보인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대 몽골 문자의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참고하신 문헌 중에 몽골 관련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에 흥미가 생겼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 가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아직도 몽골의 흔적이 남아있는 풍습과 말투를 가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엔 그곳에서 우리 두 민족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저는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민족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선 무언가일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북의 그 마을에서 어떤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이석범 교수님의 차를 타고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은 마치 몽골의 넓은 초원을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멀리 보이는 산맥의 능선은 몽골 알타이 산맥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볼드바타르 교수, 저기 보이는 산줄기가 바로 태백 산맥의 일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의 형세를 보고 터를 잡았지요.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몽골에서도 산의 기운을 중요시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안동에서도 깊숙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몽골 노인들이 즐기는 샤가이 놀이와 비슷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마침 마을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풍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단과 리듬이 몽골의 전통 음악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징과 꽹과리의 울림은 몽골의 의식 음악에서 사용하는 금속 타악기의 소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말을 많이 길렀다오. 내 할아버지 때만 해도 집집마다 말을 키웠지.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방언은 표준 한국어와 달랐고 몇몇 발음은 몽골어의 특정 억양과 비슷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말을 모르라고 발음하는 것이 몽골어 모리와 유사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중 말린 고기를 양념에 볶아낸 요리는 몽골의 전통 음식 보츠와 맛이 비슷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윤두석이요. 당신이 몽골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좀 보여드리고 싶소. 윤 할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안방에서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족보와 함께 몽골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은재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몽골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소. 고려시대 때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내려온 물건이라오. 손으로 만져보니 그 문양은 분명 몽골 귀족들이 사용하던 장신구에 새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두 민족 간의 실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윤 할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윤두석 할아버지의 방에서 밤을 새우며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다는 가족의 역사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윤 할아버지의 선조는 원나라 시대 고려에 파견된 몽골 관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시조는 원래 볼로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오. 고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몽골 귀족의 일원이었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이곳 산속으로 숨어들어 정착했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족보에는 한자로 적힌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몽골식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족보의 끝에 덧붙여진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것은 분명 고대 몽골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문장을 해독해 보니 하늘의 의지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할아버지는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이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마을에는 몽골과 관련된 여러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말을 타고 달리는 달맞이 경주와 양고기를 주재료로 한 설날. 국은 몽골의 전통 축제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젊은이, 우리 마을 뒷산에 가봤소?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오보라고 불러왔소. 한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보는 몽골어로 신성한 곳을 표시하는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석범 교수님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보니 과연 정상 부근에 돌을 쌓아 만든 탑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푸른 천 조각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몽골의 샤머니즘 의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이 교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려 말기의 문서 중에는 몽골 사신단과 고려 학자들 간의 문자 교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훗날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체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가설로 가득 찼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몽골 문자의 철학적 원리를 참고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자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공통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한 우리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살펴보며 저는 그 안에서 몽골 문자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연구에 몰두하던 중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방의 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이치를 참고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 구절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북방의 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이치를 참고하여 라는 문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북방 민족, 즉 몽골을 비롯한 알타이 계통 민족의 문자 체계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석범 교수님과 밤을 새워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세종실록과 각종 역사 문헌을 뒤져보니 세종대왕 시절 몽골 출신 학자들이 조선에 왔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종 15년에 몽골에서 온 볼라드라는 학자가 집현전 학사들과 문자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윤두석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의 선조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이 교수님께 제 발견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님도 눈을 크게 뜨고 놀라시더니 곧 한국어와 몽골어의 구조적 유사성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를 따르며 조사와 어미 변화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한국 마이너스 몽골 언어
문화관계에 관한 가설을 정리하여 논문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고 많은 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글과 몽골 문자의 철학적 유사성. 둘째, 경북 산간 마을에 남아있는 몽골 문화의 흔적들. 셋째,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몽골 학자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흥미롭게 들었지만 상당수의 교수들, 특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박한 이는 권위 있는 역사학자 노진상 교수였습니다. 노 교수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볼드바타르 교수님,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증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몇몇 단어의 우연한 유사성과 문헌의 모호한 구절만으로 그런 큰 주장을 하시는 건 학문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교수의 비판은 날카로웠고 다른 학자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장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교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재연구소라고 했습니다. 해인사에서 최근 발견된 고문서 중에 몽골어와 한문이 혼용된 특이한 문서가 있는데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고려 말 몽골 사신단과 고려 학자들 사이의 문자 교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안동으로 향했고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이 문서가 제 가설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동문화재연구소로 향하는 길은 가슴 설레는 여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북의 산세는 어제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곧 드러낼 것처럼 웅장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민수 학예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최근 해인사 장경판전 뒤편 작은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고려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중 특이한 것은 한문과 몽골 문자가 혼용된 문서였습니다. 연구소의 특별 보관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보존 처리된 문서가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고려 말 공민왕 시절 몽골 사신단과 고려 학자들 사이에 오간 문자 체계에 관한 논의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문서 하단에 첨부된 도표였습니다. 거기에는 몽골 문자의 발음, 원리와 한문의 음운 체계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어 전문가로서 이 문서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몽골 사신 테무르와 고려 학자 이군식 사이에 문자의 철학적 원리에 관한 깊은 대화가 오갔으면 특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문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문자 원리를 후대에 전하여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드는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이미 고유 문자 창제에 대한 구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몽골 문자의 원리를 참고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학예사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인사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서에는 세종대왕 시절 집현전 학사들이 참고했던 자료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방문자고라는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몽골 및 여러 북방 민족의 문자 체계를 연구한 책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발견에 흥분한 저는 즉시 자료를 촬영하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과 함께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이미 새로운 논문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제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몽골을 비롯한 북방 민족의 문자 체계를 참고했으며 특히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 제작 원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이 교수님은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문자 간의 유사성을 넘어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지식과 철학이 어떻게 교류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는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종대왕의 뛰어난 통찰력과 개방적 학문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즉시 새로운 논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진상 교수팀이 한글과 북방 문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먼저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우리가 해인사에서 발견한 자료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진상 교수팀의 발표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중요한 자료가 다른 사람의 업적으로 둔갑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석범 교수님은 즉시 서울대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노 교수의 발표는 이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학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노진상 교수의 제자 윤하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윤하정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 교수가 안동문화재연구소의 지인을 통해 해인사 문서의 사본을 입수했으며 제 연구 내용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 교수가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연구인 양 발표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하정이 노 교수의 연구실에서 몰래 가져온 발표 자료 초고를 보니 그것은 제가 해인사에서 발견한 내용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몽골어로 번역한 부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윤하정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배신하고 저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윤하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가 방문했던 경북 마을의 윤두석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던 그녀는 노진상 교수의 제자가 되었고 최근에야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가족 역사와 몽골과의 연관성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하정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할아버지로부터 제 방문 소식을 듣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 연구를 몰래 찾아보던 중 노 교수가 제 연구 내용을 도용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윤하정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노 교수의 발표 전에 우리가 먼저 언론에 이 발견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윤두석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신분과 가족의 역사적 증언을 바탕으로 인터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노 교수 연구실에서 가져온 메모에는 노 교수가 윤두석 할아버지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하정의 도움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즉시 파악하시고 예정에 없던 긴급 학술대회를 소집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북방 문자의 관계 재조명이었고 저는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윤하정과 이석범 교수님 그리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윤두석 할아버지께서도 서울로 올라오셔서 가족의 역사와 보관해온 유물에 대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 윤 할아버지의 유물은 실제로 13, 14세기 몽골 귀족들이 사용하던 장신구와 일치했고 족보에 적힌 몽골 문자도 그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국내외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몽골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심지어 윤두석 할아버지의 마을 어르신들 몇 분도 특별히 초청되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단상에 오른 저는 몽골 전통 의상인 대를 입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에서 발견된 문서와 윤두석 할아버지의 유물, 그리고 한글과 몽골 문자의 구조적, 철학적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문자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공통점과 세종대왕 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몽골 문화 교류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중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것은 최근 발견된 세종실록 별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석범 교수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규장각에서 찾아낸 이 자료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참고한 자료 목록이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북방문자고와 원문자 해설이라는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께서 몽골을 포함한 북방 민족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노진상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오랫동안 한글과 북방 문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제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유사성에 놀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어긴 점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교수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저의 연구에 흥미로운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고, 그 중에는 한글의 독창성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학자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몽골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의 뛰어난 통찰력과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지식 교류 속에서 최고의 문자 체계를 창조해낸 세종대왕의 업적은 더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학술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몽골 문화 교류의 역사적 중요성이 학계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참고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풍토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저에게 특별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몽골 문화 연구를 위한 특별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연구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특별 교수직 제안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저는 한국-몽골 언어문화연구소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이석범 교수님은 명예소장으로, 윤하정은 수석연구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과제는 한글과 몽골 문자의 비교 연구를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계 인사들은 물론 몽골 대사관 관계자들과 윤두석 할아버지를 비롯한 경북 마을 주민들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노진상 교수가 축하 화환을 보내고 직접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학문적 경쟁자였던 그가 이제는 조언자이자 협력자로 변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후 첫 6개월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한국과 몽골 양국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두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윤두석 할아버지의 마을과 비슷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마을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몽골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고려시대 몽골과의 교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학계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국내외 학술지에 저희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특히 한글의 철학적 기원과 북방 문자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은 국제언어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는 단순히 두 문자의 유사성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문자 체계 발전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전역에서 학자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철학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는 한글, 몽골 문자뿐만 아니라 티베트, 만주 문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가 비교 연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북방 문자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윤두석 할아버지께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대로 가문에서 지켜온 유물과 문서들을 모두 연구소에 기증하기로 하셨고 이는 연구소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기증식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오. 이 유물들이 두 민족의 우정과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 조상들도 기뻐하실 거요. 할아버지의 기증을 계기로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대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술 교류를 확대하며 전통 문화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몽골 혈통이지만 이제는 한국도 제 고향이 된 것입니다. 취득식에서 저는 한글로 된 서류에 서명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가 멀리 떨어진 몽골의 문자,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윤하정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정식 연구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논문 고려-1 교류가 조선 초기 문화에 미친 영향은 학계의 정서를 바꾸는 중요한 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한국과 몽골 양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미래의 문화 교류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한쪽 벽에는 윤두석 할아버지의 가족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몽골 초원에서 가져온 전통 문양의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두 문화의 연결고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울란바토르의 몽골 국립대학에서 때로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양국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오랜 인연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